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신기하게도 밤이나 아직 일교차가 상당히 있어요. 7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많이 추운 게. 오늘은 제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소장에 따라 부동산 전설 삼천리, 부동산 이야기 삼천리, 우리가 그 거민제도나 그 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었고 실무상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계약서가 실제 거래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실거래가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부동산 정부, 즉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 계약서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어떻게 그 정책적으로 조금 바뀌었고 실무가 진행이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치적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정부가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세워지고 나면 이제 내각을 책임질 사람들, 장관급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회 엽니다. 자, 그러면은 청문회들 중에서 전입신고 안 빠지죠? 전입신고, 위장 전입신고. 두 번째 다운 계약서, 이거 진짜 안 빠집니다. 뭐 병역 문제, 이거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니까 논의키로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그것도 있었겠네요. 뭐 부동산, 뭐 토지를, 이한구 총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한구 총리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도 남겼을 거예요. 그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하고,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에 서가서 사서 그 경기도권에 땅을 샀었죠. 물론 경기도권에 땅을 샀다, 그건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샀다고 치고, 타워팰리스 거기서 시세 차익을 좀 봤나 봅니다. 3억 정도. 근데 만약에 제가 이한구 총리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시세 차익이 3억이 아니라 세후가, 즉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3억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3억 얼마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그렇게 남겼으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투자 관련 컨설턴트가 있었으면 바로 잘렸을 겁니다. 잘랐을 겁니다. 3억 얼마 정도요? 만약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신기하게 타워팰리스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어요. 고급주택이 아니었어요. 고급주택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급주택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득세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합했어야 했어요. 시가가 얼마, 6억인가요? 하여튼 얼마 이상이어야 됐고, 면적 기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고가주택으로 바뀐 겁니다. 고가주택으로 바뀐 겁니다. 즉 그 금액적인 부분, 면적은 뭐 강원도 산척에 있는 54평하고 강남 요지에 있는 20평하고 매매가가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게 바뀐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늘상 말하는 분양권 신축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그때 크게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한구 총리는 바보같이 그것을 전매로 샀어요. 근데 그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으려면은
점프 뛰어서 신규로 주택을 수분양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 된 겁니다. 아쉽게도. 만약에 수분양을 받았으면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있었을 겁니다. 최고 고점에 팔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억 이상짜리의 시세 차익이라. 그때 시절에 그 타워팰리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여하튼 왜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갔나요? 자, 다시 삼천포에 있는 거를 회수해서 다시 우리가 내각에 그 청문회를 할 때 위장 전입은 이거는 100% 이거죠. 투기를 위한 거죠. 투기를 위한 겁니다. 위반이고요. 근데 다운 계약서는 좀 살펴볼 게 많아요. 도덕적인 건 당연히 내가 3억 주고 산 건데 2억 5천에 신고를 했다. 그건 지탄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장관급이나 공직은 참여도가 크죠. 네, 그런 때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바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중고차를 하나 사셨어요. 그러면 중고차를 하나 사셨으면 그 신고를 할 때 얼마로 신고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중고차를 삽니다. 중고차를 삽니다. 내가 예전에 20대 초반 때인가? 지금은 또 이것도 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20대 초반 때 차를 하나 샀는데 저는 워낙 성실하고 그리고 준법 정식이 강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가 산 금액을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그 가세 지표로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시가라고 할게요. 이게 용어가 다를 겁니다. 기준시가 뭐 통상적으로 뭐 개별 차량 가격인가요? 여하튼 그 잡혀 있는 게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셨던 주사님께서 공무원분께서 이러면 세금 많이 나와요. 줄여서 쓰세요.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는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자동차는 어떨지 몰라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서는 신차는 빼박이죠. 네, 빼박으로 그 금액 그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서는 가치를 모르니까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액이기 때문에요. 신고가액. 즉 실거래가가 아닌 내가 얼마에 샀어요. 근데 내가 신고를 한 금액 그거를 기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차량의 CC나 아니면 그 차량 가격에 그 정부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과 비교해서 그 지자체에서 잡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거기를 가세 표준을 잡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가소 신고들을 하기 때문에 그 가세 표준이 그 지자체에서 정한 그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왜 자동차 얘기를 하느냐 몇 분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2000년대 20세기 1990년대나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의 취득세는 신고가액이었습니다. 즉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맡기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그때 당시에는 그 부동산에 계약서를 2개를 써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맨날 그 좀 네, 2장을 쓰면 하나를 찢죠. 네, 이거는 진실된 계약서 그리고 신고용 계약서 별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개사법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인한 행정소송 판례를 한번 그 책으로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다운계약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야, 너 왜 다운계약서를 썼어? 하면서 그 행정처분 내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었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판례가 나왔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수인의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과하다. 행정처분에 근거가 없다. 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옛날 거예요. 아주 옛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각에서 다운계약서 썼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봐주십시오. 그때는 되게 횡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난리죠. 10년 동안 추적하죠. 그리고 그 다운계약서 한번 쓰면은 부동산 그리고 취득세 그 해당 세액의 5배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문정동의 모 부동산은 다운계약서 하나 잘못 써져가지고 8천만 원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우 8천만 원. 중개업자가 일개 중개업자가 갚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금액이죠. 누가 욕을 합니까? 다운계약서 지가 써놨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다운계약서 상당하죠. 이야기가 갑자기 좀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상당히 크게 봅니다. 오히려 그때 예전에 그 2012년 대선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그때 후보 당시에 업계약서를 썼어요. 그거는 좀 투기적인 부분이죠. 양도소득세가 네, 취득세보다 무조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서워요.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는 강력한 규제 규제가 아니죠. 완화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생활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너는 정부거든요. 네, 세금을 걷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자꾸 가보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거민제도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뭐 계약서 하나 찍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한 적도 상당히 많아요. 그 거민제도가 획기적이게 바뀌었던 게 바로 2006년도입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2006년도를 기점을 잡습니다. 물론 그 참여정부를 기준점을 잡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요.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미쳤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들이 필요했고 그 규제가 너무 나간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뉴타운 지역에서는 그 토지 지분 6평 이상의 그 취득을 한다고 한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힘들죠. 또 그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 지자체에서 그 토지 거래 허가를 쉽게 내줄 수가 없죠. 살아야 되거든요, 직접. 근데 6평 이상이라고 하면은 일반 빌라들도 지분이 6평 이상짜리니까 뭐 룸 2개짜리나 아니면 3룸 네, 그 룸이 3개짜리면 6평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평수가 13평 그 실평수가 그 전용 면적이 13평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서는 네, 문제가 컸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빌라 물론 이렇게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는 용적률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빼고 너무 그거는 좀 공산주의적인 규제였죠. 물론 그거는 완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 참여정부 시절에 완화가 됐었을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니면 뭐 이명박근혜 시절 때 했을 겁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갔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생기면서 거민제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도 1월 달부터 네,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등기부 등본에 딱 찍히는 게 바로 2006년도 6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지금 견주어 볼 게 바로 이 전자계약이죠. 부동산 전자계약 보면은 지금 그 은행권에서 우대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참 우대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아마 법률적으로 아마 강제적으로 공인중개사 법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포착이 되죠.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는 그 특약사항을 안 써도 되거든요.
금액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계약 자체는 전자계약 관련된 솔루션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특약 사항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될까? 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단서대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붙는 거, 전입신고 할 수 없다. 이거를 정부 당국이 뻔히 볼 수 있는 전자계약서로 쓸 수는 없겠죠. 전입신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뭐 권리금 양수도 계약. 이거는 전자계약으로 절대 못하죠. 권리금은 대표적인 그 지하경제거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 세원 포착이 힘들 때, 지금은 세원 포착이 착착 되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임대료도 예전에는 대표적인 그 지하경제 중 하나였죠. 자, 아직까지는 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금리를 할인해 준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매매에 관련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토지 그리고 그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은 그 빌라들 뭐 소위 말하는 인정 가격이 뭐 인정을 하는 인정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인정 가격이 통한 토지나 빌라들 그런 것들에도 숨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에는 아파트는 바로 활성화가 확 되겠죠. 금리 우대해주고 아파트는 숨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는 숨길 게 없어요. 업다운 계약서도 힘들고 업다운 계약서 하면 아파트는 어느 분은 아파트 업계약서 쓴다고 하는데 100% 걸립니다. 네, 100%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활성화되기에는 예를 들면 상가, 토지, 오피스텔 계약 시에도 금리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그 부동산 전자계약이 상가, 토지, 오피스텔 계약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도 숨길 게 많은 계약들입니다. 뭐 일반 매매는 상관없지만, 네, 뭐 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자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